자, 이어서 자, 공사 계약 방식, 공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사 도급에 의하면 도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분류가 있죠. 도급에 따라서 직영 방식, 도급 계약 방식에 따라서 일식, 분할, 공동 도급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하냐에 따라서 총액으로 하냐 또는 단가로 하냐 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비율로 해가지고 청산하는 방식도 있고, 또 공사를 발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설계 시공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시공을 일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CM 형태로 관리 형태의 관리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 투자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쭉 있는데, 이걸 카테고리로 생각하면은 더 머리가 정신이 헷갈리고, 그냥 그때그때 어떤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그냥 한번 그 카테고리에 대한 거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챕터의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을 그냥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자, 공사 계약 방식에서 자, 가장 직영 방식이 있죠. 직영이랑 도급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보통 직영 방식이랑 뒤에 보면 이제 도급 방식이 있는데, 직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겁니다. 또는 건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영 방식이라고. 근데 당연히 건축주가 직접 하겠죠. 시행자가 직접 한다는 거는 시행자가 특별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급 업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선정을 해가지고 내가 마치 시공 현장 수장 역할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이제 직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헷갈리니까 더 헷갈리네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건축주가 직접 시공 계획을 세우고, 재료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가설물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을 다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방식이 이제 직영 방식이죠. 장단점이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건축주가 직접 하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결정하고 이것저것 어떤 입찰이라든가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결정하고, 또 그냥 자재 같은 것들도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만, 그리고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절감이 되는 요인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공사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들은 빠지는 거죠. 그 공사가 가져가는 업체 이윤이 보통 10%, 15%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윤들은 그냥 빠지는 거죠. 그냥 건축주가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그런 비용들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일반 관리비 같은 것들이 생각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윤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절감이 되니까 공사비는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변경에 대한 대처도 용이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냐면은 건축주가 이 건축에 대해서, 이 시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걸 수 있고, 공정 간의 어떤 관리의 부재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는 단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도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하자 보러 다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품질이 안 좋아서, 자, 그런 방식이 직영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직영 방식 말고 이제 그냥 도급을 주는 겁니다. 도급을 준다는 거는 시공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그 시공사를 선택해서 그 시공사한테 일을 시키게 하는 게 도급제도예요. 도급 방식이에요. 자, 그 도급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뒤에도 있나요? 잠깐만, 뒤에는 없네요. 보면 도급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죠. 보면 일식이 있고, 그다음 양식이 아니라 분할 도급이 있고, 자,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또 공동 도급이 있어요. 이렇게 도급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에서,
일식이라는 거는 그냥 한 업체한테 공사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단일 도급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죠. 그 업체만 관리하면 되니까 좀 여러 가지 공사의 어떤 그 책임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료하죠. 그 업체한테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주 또는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 관리가 용이해요.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그래서 또 그 도급자 간의 어떤 경쟁으로 해서 입찰이 되니까 입찰 당시에 그 입찰자 선택할 때 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최저가로 입찰되니까 최저가로 입찰함으로 해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또 공사비가 중간에 뭐 늘어날 일은 없겠죠. 이미 금액을 정해놓고 일식 도급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해서 그 도급자가 또 그 하도급 계약을 또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양아치 짓이라고 하는데 그 하도급 업체한테 뭐 너무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하도급 업체 선정하게 되면은 그 업체의 하도급 업체들 그러면 공사의 품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자 분할 도급 같은 경우는 그 공사를 발주할 때 한 사람한테 한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공정이라든지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의 뭐 순서를 얘기하는 순서 또는 공구별로 또는 공정 공사의 종류 공종별 그러니까 공종별 공사의 종류별로 예를 들면 뭐 골조공사 뭐 설비공사 또 뭐가 있나 뭐 조경공사 뭐 여러 가지 뭐 내장공사 또 기초공사 뭐 여러 가지 공사의 종류가 있겠죠. 그 공사의 종류별로 나눠서 도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도급하는 거는.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좀 그거 다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도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업체를 조금 더 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공정만 다 봐야 되니까 공정과 공정을 또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고 공사의 순서도 또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도급자가 이제 안고 또 시행자가 안고 가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종별로 하는 건데 공정별은 공사의 종류이고 공정별로 하는 건 공사의 순서이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순서별로 이제 나눠서 하는 방법이죠. 자, 사실은 공정별 또는 공종별,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사의 종류가 보통 공사의 순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현장에서는 거의 공정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로 분할해서 도급하는 거는 조금 현장 그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워요. 내가 현장을 치는 거랑 다름없어요. 보통 우리가 분할 도급이라고 한다면 그냥 공구별로 도급하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의 구역별이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뭐 아니면은 뭐 주상복합 건물이 뭐 4개 동에 있다고 한다면 4개 동을 각각의 다른 회사에 분할로 해서 도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같은 거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한다면 층별로 2층, 3층, 4층 각 층별로 회사가 다른 거죠. 또 그런 게 이제 공급이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할 도급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공구별로 도급을 하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고 또 분할 도급 공구별로 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뭐 공항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공항 뭐 관리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공항동이 있고 진입하는 도로가 있을 수 있고 철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공종이 되겠네요. 공종 어쨌든 그래서 공구별로 하는 거는 뭐 합리적인 그런 분할 도급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또 공동 도급이 있죠. 공동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해보지 않은 어떤 규모가 좀 일정 규모가 있는 회사 이런 규모의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좀 들어가기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대등한 관계 할 수도 있고 또 한 업체에 또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 출자 그 지분에 의해서 얼만큼의 지분에 따라서
아까 그 책임이라든가 또는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회사 입장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회사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그런 게 이제 공동 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단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회사들이 참가하니까 각 회사마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상호간 회사들의 또 기술도 보완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투자하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좀 리스크도 좀 분산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회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단합의 우려보다는 어떤 업무 부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네 건이 내 건이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고, 또는 관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뭐 서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이렇게 그 관리 자체가 이렇게 좀 관리의 영역 자체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서로 뭐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관리가 하는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공동 도급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형태로 또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보통 뭐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통 공동 이행 방식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자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뭐 건물 뭐 하나 뭐 발전소를 짓는데 뭐 같은 회사가 모였다, 같은 건설 회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좀 큰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제 공동 이행 방식이 될 거고, 근데 이 공동 분담 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같은 건설 회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건설 회사이고 하나는 토목 회사이고 또 하나는 뭐 설비 회사, 이렇게 서로 종류가 다른 거죠. 뭐 건설 회사, 뭐 토목 회사, 또는 그다음 설비 회사, 그다음 뭐 용역 기타 뭐 관리 회사, 이런 것들이 각각이 그 목적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그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이 이제 분담 이행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다음에 그래서 도급 경영 방식에 따라 직영이랑 도급 방식으로 나눠지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해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해에 따라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그죠?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봅시다. 자, 총액 방식이죠. 총액을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비의 그 총액을 결정. 보통 우리가 우리 도급 방식에서 일시도급 같은 경우 보통 일시도급이 보통은 이 총액 도급 방식으로 되는 경우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공사비 지불 방식의 뭐 형태로 보면 공사비를 처음에 전체 금액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사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공사비를 아껴야겠죠. 어차피 남는 돈은 다 내 거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공사비를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총액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설계도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입찰 전에. 그래야지만 총액을 정확하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공사가 조금 약간 그거는 확정돼야지만 진행되는 그런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설계 단계부터, 설계 단계 도급자 경험이 어렵다는 거는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를 좀 뭔가 공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너무 자신의 뭐 꿈을 펼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공사의 어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자가 이렇게 설계 단계에 뭐 코멘트를 해주거나 또는 같이 협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제 총합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가만 계약하는 거예요. 설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설계가 지금 나와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죠? 단가계약하면 됩니다. 단가계약. 그래서 주로 이제 설계 뭐 여기 보면 자재라든가 노임 단가만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 받겠다. 그리고 자재는 얼마 받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 같은 건 결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단가만 받으면 되는 거, 단가. 그게 이제 단가 방식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산하는 방식이고, 자,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설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가 대략적으로만 나왔어도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공사비가 예측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공사비 예측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일단 단일 공사.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공사에는 적용하기 힘들겠죠. 보통의 경우는 우리 인트로 공사에서 목공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 방식입니다. 목수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목수들 우리가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설계 도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시고 하루에 3분 나오시니까 한 팀이 2명에서 3명 정도 이루어지는데 3분이 나오셔서 한 5일 작업하겠다. 그러면 몇 품이죠? 5, 30, 15품이죠. 그러면은 15품에 하루에 품 25만원 정도 주고 장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5만원. 25만원 하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20만원을 합시다. 20만원 하면 300만원인가요? 그죠? 그러면 목수 인건비는 300만원인 거예요. 5일 동안 목수 인건. 거기다가 자재가 얼마 있겠지? 자재는 따로 주문해야겠죠? 자재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5일 동안 작업해서 500만원을, 목공에 대한 계약이 나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단가 계약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그냥 세월아 내라 할 수도 있잖아. 만약 5일 안에 끝내면 좋은데 5일 안에 못 끝낼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7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공사는 15일 안에 끝나겠지만 그게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공사비 예측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단가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빨리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단일 공정에 대해서는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형태하고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요 11청산 가상 도급 방식은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실비를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또는 정산. 어떤 건 단가 계약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정한 보수, 이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경우겠죠. 아예 단종보다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11청산, 규모가 큰 경우에 단가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정산 또는 청산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100억에 10% 계산하기 쉽게 10%의 이윤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10억을 주세요. 그럼 총 공사비는 110억이 되겠네요.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특별한 보수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도급자 간에 정산하고 보수율을 따라 지불하는 거. 여기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순공사비,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여기다가 또 경비. 순공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얼마라고 하는 거. 진짜 보수를 받고.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관리비도 보수의 개념이라 일반 관리비는 그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비용 플러스 이윤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원가 관리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한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용어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착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 계약처럼 설계도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공사이거나 또는 난이도가 높거나 현장 조건이 애매해가지고 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단가 계약처럼 공사비 절감 노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또 우려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단가 계약도 마찬가지죠. 단가 계약 손발이 맞아야지 우리 보통 목수들 같은 식구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주자, 도급자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도급자가 그냥 조금 뭐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발주자가 사실 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주자나 도급자가 신뢰와 오랜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그런 공사 방식이다, 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고, 다음 장에, 자, 설계 계속 합시다. 지금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요거, 요 장을 보면. 자, 그리고 발주 방식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 방식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어떤 범위, 뭐, 그런 때에서 분류한다고 본다면, 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자, 설계시공 분리 방식이죠. 그죠? 또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턴키라고 하는데, 턴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턴키, 턴을 돌려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금융, 토지를 사고, 대출을 받아서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한 다음에 한번 운전해보고, 운영해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주한테 또는 이제 발주처한테 넘기는 게 이제 일괄 보통 설계 시공 일괄 턴키 방식으로 하죠,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턴키라고 하면은 설계 플러스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랑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경우. 시공 분리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는 설계 시공을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회사가 대규모 시공회사가 설계까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 설계자는 시공사를와 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설계자가 시공자 편에서 쓴다고 한다면 이 발주자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공자가 설계자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하게 돼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공사가 설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설계 시공의 이제 분리 계약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계약 방식이고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공사비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설계 따로 공사 따로니까 설계가 완성이 돼야 뭐 업체를 선정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설계자가 시공자를 견제하는 겁니다. 감리해서 결국에는 건축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 자, 그래서 총회 입찰이고 설계가 종료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설계자와 시공자가 대신 막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이제 발주자 편에서 이제 공사를 감리하거나 설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설계와 시공은 항상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설계는 시공 탓하고 또 시공자는 설계 탓하고 서로 이제 담탓하면서 이렇게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설계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을 한다면, 자, 설계 시공을 일괄로 계획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얻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금 빼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설계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그런 입찰이라는 뜻인데, 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잖아요. 설계와 시공자가 서로 남탓하다 보면 발주자는 뭐 누구 말을 들어야지 몰라. 뭐 이런 경우 있겠지만, 자, 설계 시공사 한 회사가 한다면 아무래도 좀 책임 소재가 더 명하고 협조도 잘 하겠죠. 설계 시공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공사품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하는 사람만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시공자 설계자가 같이 시공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견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는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이렇게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단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서로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서로 짬짬이가 되면 도급자 이익을 뭐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설계를 일단 뭐 어렵게 해놓고 뭐 좀 또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유리하게끔 이렇게 서로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설계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과 일괄로 계약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발주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기타 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CM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CM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하면 옆에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컨설팅 해주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발주자 같은 경우는 물론 발주자가 뭐 건설사가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전문성 가지고 있지만 일반 발주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어쩌면 CM사를 끼고 하는 거죠. CM사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M이라고 하는 사람 CM사가 이 발주자를 대신해서 이 공사를 뭐 진행하거나 또는 조언하거나 하는 게 이제 공사 관리 계약죠. CM사를 통해서 공사를 계약한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로 좀 뭐 유리하고 아무래도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CM사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CM사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요. CM사가 단순하게 조언만 해주는 경우, 조언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피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또 자문하고 뭐 그런 차원의 용역형이 있고 용역형 시험이 있고 아예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책임형이라 해가지고 시공 책임형에서 CM사가 아예 도급자의 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시공 단계에서 주 도급자로서의 역할로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설계하거나 할 때는 그냥 조언해주는 단계를 하다가 시공 계약을 맺을 때는 주 도급자로서의 계약을 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약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봤고, 자, 내용이 좀 많아서 마지막 장인가요? 다음 장이? 자, 그래서 마지막 장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그 건축기사라든지 이런 뭐 자격증 시험 용도일 수도 있는데, 자, 공사의 어떤 발주 방식에 따라서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개인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이죠. 뭐 도로라든지 또는 뭐 국공립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실제로는 그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뭐 소유물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그런 기간 산업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하면은 그 투자를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투자를 이렇게 유도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다시 뭐 돌려받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한 업체한테 뭐 돌려주거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 민간투자 사업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건설할 때 운영하거나 건설할 때 쓰는 방식이죠.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BOT, BO, BTL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약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BOT 방식은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자,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발주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트랜스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세우고 민간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투자의 회금을 회수한 다음에 다시 발주자, 그 발주자가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다시 인도하는 방식. 이 BOT 방식. 대체적으로 뭐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BO 방식은 건설합니다. 건설을 하고 투자를 받아 건설하고, 자,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운영한 거를 트랜스퍼 하지 않고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주도에서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유리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BTL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부에다가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대신에 정부에 그 임대를 하고 정부에 일정 기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리스하는 거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이제 BTL 방식이죠. 보통 이런 거는 국공립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의료 청결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BTL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투자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봤고, 요것들은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를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좀 내용이 좀 많았어요. 오늘은
좀 설명을 제가 길게 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오늘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입찰과 계약과 관련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 입찰 어떻게 선정하고, 그 입찰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입찰의 절차는 어떤 건지 살펴봤고, 자, 입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자, 공사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의미랑 그 계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형식 조건들이 있는지, 구성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공사를 그렇게 계약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단가든, 뭐 도급을 어떻게 하냐, 또 공사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나누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중심으로 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몇 가지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내용, 용어 정리 같은 걸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공사 계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